임진왜란. 임진년에 왜가 일으킨 난,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겁니다. 왕이 수도를 버리고 도망치는 최악의 상황까지 발생한 전쟁이었죠. 그래서 일본군은요 90여 척의 배를 몰고 부산 앞바다에 상륙했고요. 단 17일 만에 지방의 성을 차례로 함락시키고 한양 코앞까지 쳐들어온 겁니다. 선조는요 평양성에서 조선의 국경인 의주까지 쫓겼고요. 결국 명나라의 군대를 요청하게 된 겁니다. 총 몇 년 동안 이어진 거죠? 무려 7년입니다. 임진왜란이 7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7년 사이에 큰 전쟁이 몇 번 있었을까요? 2번. 조하단. 좋습니다. 네, 바로 1592년 임진왜란. 그 이후 1597년 정유년에 정유재란. 이 두 번의 전쟁을 우리는 통틀어서 통상적으로 임진왜란. 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거 누구겠습니까? 백성이죠. 그럼요. 배우는 백성이죠.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힘이 약한 여성과 아이의 희생 너무 컸겠죠? 자,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보세요. 이거 어떤 상황인지 한번 이야기 좀 한번 해보시죠. 뭐예요 이게? 저게 뭐 사체예요? 뒤에 아기가 같이 죽은 것 같아. 여인은 지금 목숨을 잃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엄마가 지금 죽은 줄도 모르고 배가 고파서 엄마 젖을 찾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유. 자, 1년 만에 일본군 손에서 겨우 되찾은 한양,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전쟁의 포화가 휩쓸고 지나간 한양의 모습을 생생히 담은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징비록. 들어보셨죠? 당시 전쟁 수행 책임자 가운데 최고위직 류성룡이란 인물이 쓴 글인데요. 자, 그가 본 한양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성 안의 백성들은 베개 하나도 남아있질 않았는데 살아있는 사람들조차 모두 굶주리고 병들어 있어 얼굴빛이 귀신 같았다. 날씨마저 더워서 성 안이 죽은 사람과 죽은 말 썩는 냄새로 가득했는데 코를 막지 않고는 한 걸음도 떼기 힘들었다. 처참한 그런 상황이 느껴지네요. 코를 막지 않고는 한 걸음 떼기 힘들다는 말이. 그죠? 전쟁 자, 진짜. 정말 그야말로 완전히 초토화가 된 겁니다. 인명피해 정말 심각했죠. 상상만으로도 너무 끔찍합니다. 자, 일본군은 어떻게 됐을까요? 일본은요, 한양에서 지금의 울산, 부산이 있는 경상남도 해안가까지 밀려납니다. 자, 그렇다면 경상남도까지 밀려난 일본군, 그들의 고국 일본으로 돌아갔을까요? 자, 일본군은요 밀려난 그곳에서 성을 짓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일본은 명나라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요 전쟁을 끝내고 조선을 떠나는 조건으로 명나라에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요 많은 내용이 있었지만 받아들이기 힘든 조항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면 황당한 내용들이 정말 많은데, 첫째, 명나라의 황녀를 일왕의 후궁으로 줄 것. 둘째, 조선 팔도의 절반인 사도를 일본에 줄 것. 한반도의 반을 떼가지고 달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니 그 말문이 막히는 조건이죠. 완전. 그죠? 결국 이 명나라와 일본의 협상은요 쉽사리 성사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4년이나 시간을 끌었지만 결국 협상은 결렬됩니다. 결국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무엇? 정유. 정유재란.
1597년 일본의 대대적 침략이 다시 시작된 겁니다. 조선인 마을을 꾸리게 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이렇게 못 도망가게 가다놓는 느낌. 맞습니다. 조선인 사기장들은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철저하게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돈이 되는 이 도자기 기술이 다른 지역으로 새어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떤 조선인 사기장들은요, 굶주림에 허덕이고 병마와 싸우기도 했죠. 예. 그들은요, 그릇을 만들어가지고 근처에 사는 그 일본인의 그 생필품과 맞바꾸면서 생계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런 삶은요, 대를 이어서도 계속됩니다. 낯선 땅에 끌려와 감시당하며 살아야 했던 사기장의 심정, 과연 어땠을까요? 고향은 잊을 수 없는 것이라고 누군가 말했지만 오늘에 있어 벌써 200년이나 지났고 말마저 이 나라 사람과 다름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쩐지 간혹 고향 생각이 날 때가 있지요. 지금이라도 귀국이 허용된다면 돌아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아, 여전히 지금 고향을 어떻게 하고 있다? 너무 그리워하죠.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고립된 삶을 산 사기장들은요, 마을에서 유일하게 바다가 보이는 산에 올라 조선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고국 조선을 잊지 않기 위해서 영주에게 간청을 했지요. 자, 여기서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도자기를 구울 테니 이것만은 허락해달라고 한 사기장의 부탁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언어를 쓰는 것? 예원 씨, 오답. 하지만 많이 비슷했어요. 다 온 것 같아요. 정답. 정답. 우리의 종교를 섬기게 해달라. 예원 씨, 정답. 야, 대박. 와, 종교. 바로 조선의 신을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 자, 그렇다면 이들이 모시고 싶어했던 신은 누구였을까요? 이거 들으면 정말 깜짝 놀랍니다. 바로 조선이라는 나라의 시작이자 우리 민족의 뿌리인 단군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당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사기장들은요, 이런 사당을 짓고 거기에 단군을 모셨습니다. 진짜 감동적이다. 그리고 이 추석이면 모여가지고 함께 떡을 나눠 먹고 망향가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제사를 함께 지내기도 했죠. 이런 조선인 사기장들의 일화 이외에도요, 조선인 사기장들의 흔적이 일본에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비밀스러운 도자기 마을이라고도 불리는 산골짜기에 숨어있는 아주 작은 마을 오가와찌야마에 있는 탑입니다. 탑을 이루고 있는 이 돌들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비석으로 보이는데요. 예, 맞습니다. 이 탑은요, 이름도 남기지 못한 880명의 조선인 사기장들의 묘비입니다. 원래 이 묘비들은요, 마을 곳곳에 방치되어 있었는데요. 이 사기장의 사연을 듣고 안타깝게 여긴 한 스님이 1938년 880개의 묘비를 모아 이렇게 탑으로 쌓은 겁니다. 무려 340여 년의 시간 동안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죽기 전까지도 조선을 그리워했을 사기장들. 자, 임진왜란 당시 일본이 노린 것은요, 조선의 손재주나 기술,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전쟁 당시 일본군이 노렸던 또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좀 그만 좀 노려라 좀 제발. 그러니까 적당히가 없는. 얼마나 많이 약탈해 갔는지 왕까지 이것을 구하느라 진땀을 뺐다고 합니다. 뭐지까지? 조선 선비들과 뗄 수 없는 것 바로 책입니다. 당시 세상 모든 지식은 모두 책에 담겨 있었습니다. 아. 귀한 책은요, 그 가격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오. 어느 정도였을까요? 중종실록에 따르면요, 대학이나 중용 같은 책의 가격은 무려 2년치 쌀값입니다. 진짜 비쌌네요. 2년치 쌀값. 아, 이게 믿겨지십니까?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 왕세자가 공부할 책이 없어서 선비들에게 책을 빌려와 읽었다는 기록까지 있습니다. 와. 그야말로 책 부족 국가가 된 겁니다. 자, 일본은 왜 전쟁 중에 이렇게 조선의 책을 싹싹 긁어서 가져갔을까요? 그 이유는요, 일본 내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6세기 후반까지 일본에서는요, 내전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전쟁 나면 약탈하고 불타고 막 이럴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그러다 보니 책도 많이 사라졌고요. 바로 조선의 책을 훔쳐가지고 그 자리를 채우려 했던 것입니다. 일본인들은요, 조선의 궁궐, 일반 양반 집들, 여기서 이 귀한 책을 샅샅이 찾아내가지고 약 10만 권이나 되는 서적들을 약탈해 10만 갑니다. 권이요? 어우. 당시 일본에서 높은 학식을 자랑했던 일본인 승려들이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쟁 전에 일본에서 이 명망 있는 승려를 모아가지고 문화재 약탈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본 겁니다. 오. 굉장히 치밀하게 지금 이 그렇네. 미나다. 전쟁을 지금 시작한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이 승려들을 조선으로 보내서 서적과 보물을 약탈하는 데 앞장서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그것만 가져간 게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노린 것, 바로 살아있는 조선의 지식, 선비도 끌고 갑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요, 임진왜란 하면 떠오르는 장군 하면 누가 딱 떠오르십니까? 그 제가 제일 존경하는 오. 네. 누구? 이순신. 아, 예, 맞습니다. 네. 네. 그분을 좀 이 자리에 모셔야 됩니다. 자, 이순신 장군이 맹활약을 펼친 해전 중 떠오르는 전투 있습니다. 명량해전. 네. 선비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순신 장군 이야기를 왜 하지? 그죠? 일본이 저지른 선비 납치 사건이 바로 이순신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영광에는요, 중앙관직을 두루 거치고 고향으로 내려와 이 군량미 수송 임무를 맡고 있었던 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비에게 하나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이순신 장군이 일본을 쳐부술 해전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 전투 소식을 들은 선비는요, 식솔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통제사에게 붙어서 싸우기도 하고 후퇴하기도 하는 것이 설사 성공을 못하더라도 떳떳하게 죽는 것이다. 자, 이 용감한 선비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이분입니다. 이순신이 있는 곳으로 길을 나선 선비 강항입니다. 이순신이 해전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식솔들과 함께 이순신이 있는 곳으로 가고 있었어요. 이순신 장군을 만나러 지금, 그죠? 그런데 그 앞에
갑자기 한 무리들이 나타납니다. 이순신 장군한테 가는 길에 그만 일본 군과 맞닥뜨리고 만 겁니다. 자, 강항 어떻게 했을까요? 일본군에게 잡혀 죽지 않으려고요, 강으로 뛰어듭니다. 그런데 일본군이 이 강에 빠진 강항을 장대로 건져내서 살려냅니다. 일본군은 왜 굳이 강에 뛰어든 강항을 살려낸 걸까요? 일본군은 강항에게 이렇게 말했죠. 호호, 이 갓을 쓰고 이 명주 옷을 입은 걸 보니까 뭔가 관직에 있는 사람 같으니까 이 포박해서 일본에 보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시 일본에서는요, 선비처럼 글을 쓸 수 있는 포로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결국 강항도요, 일본이 약탈한 조선의 전리품 중 하나가 된 겁니다. 일본군에 대항해 의병을 모으고 이순신을 도우려 했던 강항으로서는요, 너무나 비참하고 굴욕적인 상황을 맞이한 거죠. 이 강항은요, 몇 번이나 바다에 뛰어들어 죽음을 각오한 탈출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합니다. 이렇게 일본에 가는 걸 죽기보다 싫어했던 강항. 그런데 말입니다, 이 강항이 일본에 도착한 이후 갑자기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일본의 지식인들과 친분을 쌓고요, 일본의 역사, 지리를 배우는 등 이 배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강항 왜 이러신 걸까요? 강항에게는요, 사실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여기 그 반전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보시죠. 간양록입니다. 훗날 조선으로 돌아온 강항이 벼슬자리를 마다하고 고향에서 후학을 양성하며 집필한 책. 자, 이 간양록에는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그 당시 어떤 본인이 보고 친하게 지내서 얻은 여러 정보들. 일본의 약점 같은 거나 아이고야. 비밀들. 최대한 그래도 나는 나라를 위해서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모든 걸 쓰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처음에 사실 이 책의 제목은 간양록 아니었어요. 이 책의 제목은 건차록이었습니다. 건차록.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죄인이 타는 수레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적군의 포로로 잡힌 것 자체가 불충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대단하신 분이죠, 그죠? 이 강항은요, 위험을 무릅쓰고 적국의 기밀을 빼온 무슨 역할? 스파이. 그렇죠. 이 내용들을 보면요, 일본 땅 엄청 크고, 야, 인구 엄청 많다. 일본의 역사, 지리, 제도, 날씨, 풍속, 약점. 다 적었네. 그 외에도요, 이미 50년 전부터 이 화포를 쏠 수 있으며 뛰어난 포수가 많다는 일본군의 전력. 일본군에 대항해 이기기 위해서 조선이 세워야 할 방책. 당시 조선에서는요, 일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일본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 강항 덕분에 제대로 된 일본의 실체가 조선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일본으로 가는 사신이다, 그러면 무조건 읽어야 하는 필독서. 이후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 총독부에서는요, 이 간양록을 금서로 지정했고요, 불태웠을 정도로 아주 미워하고 두려워했던 그런 책입니다. 이 조일소 조규는 조선과 일본이 서로 물건을 사고 파는 통상을 하기 위해서 맺은 조약입니다. 제1조,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조금이라도 상대방의 권리를 침범하거나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일단 대등하고 서로 침범하지 말라. 그리고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네, 그리고 자주국이라고 대우해 주는 거 아닙니까? 문제 있다 없다? 없다. 이거는. 자, 그런데요,
이 조항에는요 일본의 은밀한 속셈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뭐죠? 자, 여러분들 조선이 오래도록 사대한 나라 어디라 그랬죠? 나라. 중국. 맞습니다. 바로 중국이었죠. 청나라. 자, 근데 조선은 중국, 그러니까 당시에는 청나라였던 중국의 속국이 아닌 자주국가다. 응? 자, 이는 곧 조선을 청나라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일본의 속셈이었던 겁니다. 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있으니까 나오게끔 하려고. 그렇죠. 자, 이 또 다른 조항을 보시면요, 일본의 의도가 더욱 선명히 드러나는데요. 제4조, 조선국은 부산 외 두 곳의 항구를 개항하고 일본인이 와서 통상을 하도록 허가한다. 일본은 왜 하필 부산, 원산, 인천의 항구를 콕 집어가지고 개항하라고 요구할까요? 수도인 한양으로 빠르게 진격할 수 있는 항구였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바로 들어올 수 있게. 자, 다음으로는요, 이 조일소족의 10번째 조항이 있는데요,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10조, 일본 국민이 조선의 항구에서 조선 국민에게 죄를 지었더라도 일본 관리가 심판한다. 아, 이거는 상대방의 권리를 침범하거나 의심하지 말라고 해놓고 막상 그렇게 했을 때는 일본이 심판할 심판한다. 테니까 너희들은 뭐라고 하지 마. 그렇죠. 당시 그 조선에 있던 일본인들은요, 이 10번째 조항에 따라 가지고 바로 치외 법관, 이걸 인정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일소 조교는요, 이 속을 좀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일본의 의도가 뻔히 보이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조약이었던 겁니다. 임오군란 이후에 고종과 같은 그 개화 사상을 가진 젊은 신진 관료들이 조조에 대거 등용이 됐거든요. 그런데 임오군란 이후 이 조선에 대한 청나라 내정 간섭이 길어지니까 청나라에 대한 반발 심리가 확 높아지게 된 거예요. 청나라 싫다. 자, 그럼 어느 쪽 편이 많아질까요? 일본. 그렇죠. 반대니까 네, 반대. 일본. 네. 게다가 당시 김옥규는요, 고종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일본을 둘러보고 온 적이 있었거든요. 이때 김옥균이 일본에서 목격한 거. 조선에선 사람이 수작업으로 하는 일을 일본에서 기계가 기계로. 대신해주고 있고요. 물자 운송은 차량이 막 대신해주고 있고요. 화폐 찍어내는 네. 그 지폐 주조 기술까지 있는 거예요. 발전된 일본의 모습을 보고요, 김옥균은 정말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조선도 빨리 이런 기계 도입해가지고 근대화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런데 당시 고종하고 명성황후는요, 그냥 청나라 도움 받으면서 조금씩 개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 김옥균을 중심으로 한 이 친일 개화파가 정변을 일으켜서 빨리 정말 나라를 제대로 뒤집어 보자라는 그 계획을 세우게 된 겁니다. 김옥균은요, 거사를 일으키기 전에 이 일본 공사관을 찾아가지고 정변 계획을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군사를 좀 내어달라고 도움을 요청한 거죠. 자, 김옥균님께 군사를 좀 내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일본 측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그렇죠. 그 거절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아주 흔쾌히 하겠소. 군사적 지원 약속합니다. 아니 뭐 일본 입장에서는 이거 뭐 누워서 코 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잖아요. 올커니 예. 올커니. 아유, 그 맞아. 아마 속으로는 쾌차를 부르고 네.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실패. 대실패. 3일 천하로 갑신정변은 결국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렇게 청나라군의 도움으로 갑신정변을 진압한 고종은요, 1884년 11월 말 일본 측에 사과를 요구합니다. 동시에 일본으로 망명한 대역주인 김옥균의 송환을 요구합니다. 오. 자, 이때 일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거부했을 것 같아요. 말 안 듣잖아요. 말 안 들어요. 맞습니다. 김옥균의 송환을 거부합니다. 근데 교수님, 이때 일본이 김옥균의 송환을 거부했던 이유가 있죠?
김옥균을 조선에 돌려보내지 않은 데에는 역시나 일본의 속셈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조선을 침략할 계획을 계속 갖고 있었잖아요.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 스파이. 그렇죠. 협력자. 김옥균이 협력자. 그렇죠. 만약 일본 정부가 조선 정부의 요청에 따라서 김옥균을 그냥 조선에 돌려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휴, 끝나죠. 죽죠. 사형당하겠죠. 그러면 조선 안에 있던 일본 편에 가까웠던 사람들은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 와, 우리도 만약에 편 들면 나중에 우리를 그냥 배신하겠다. 절대로 일본 편 들면 안 되겠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김옥균은 반드시 살려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김옥균의 조선 송환을 강력하게 거부했던 겁니다. 게다가 얼마 뒤에 일본은 또 한 번 뻔뻔한 태도로 조선 정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일본은 조선 민중들이 불태운 일본 공사관, 살해당한 일본인들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라 라고 요구를 해요. 네. 황당하죠? 와, 아니, 잘못은 늘 본인들이 하고 역추궁을 적반하장이네. 그렇죠. 그렇죠. 이런 답답한 마음을 우리뿐만 아니라 그때 살았던 조선의 관료들도 겪은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를 찾아가서 이런 하소연까지 했을 정도였습니다. 조선이 일본에 실수한 일이 없는데 그런데도 감히 조선 정부가 말 못하고 배상금을 물고 사죄해야 한다니 이 무슨 법인가? 조선이 왜 일본에 사죄를 하냐? 왜 우리가 배상금을 물어야 되는 거냐라면서 펄쩍 뛴 거죠. 그렇죠. 하지만 군함과 군대를 앞세운 반협박이나 다름없는 일본의 요구 때문에 힘없는 조선 정부는 다시 한번 일본의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고요. 네? 게다가 청나라도 조선에 압박을 한 거예요. 야, 그냥 일본 말 들어줘. 라고. 와, 근데 중간에서 너무 피 터지네요. 가만히를 안 두니까요. 그러니까. 네. 결국 조선 정부는 1884년 11월 14일 일본인 입은 피해에 대한 사죄와 보상 그리고 일본 공사관 신축 자금까지 지불하기로 약속하는 조약을 체결합니다. 바로 한성조약입니다. 을미사변 이후 그 일본의 감시 얼마나 심했겠어요. 아니 부인도 죽였는데 고종이라고 무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 이때 고종은 뭐 사실상 궁궐에 감금된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암살의 위협을 온몸으로 느끼면서요. 살얼음판 같은 그 하루하루를 견뎌내야 했겠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명성황후가 죽고 약 4개월이 지난 1896년 2월 11일 고종은요. 일본의 서리빨 같은 눈을 피해서 어딘가로 피신을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주 나오죠. 바로 아관파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간 겁니다. 숨막히는 그 일본의 감시망을 벗어나기 위한 어찌 본다면 고종의 최후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당시 러시아 공사관은요, 이 서울 정동을 이렇게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그 언덕에 있었거든요. 그렇게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고종은요, 다시 한번 친러파 중심의 새로운 내각을 세웁니다. 그리고 친일파 관료들을 체포하라! 라는 명령까지 내립니다. 뭔가 반전을 꾀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아관파천으로 러시아의 도움을 받으면서 조선은요, 청나라, 일본에 이어 러시아의 내정 간섭까지 받게 된 겁니다.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외교에는 반드시 뭐가 첨부가 된다? 영수증이 첨부가 됩니다. 공짜 존재하지 않아요. 없어요. 네. 8개월 동안 또 있었으니까. 그럼요. 식비 다 청구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살기 위해 했던 이 고종의 선택은 또 한 번의 악수가 된 거죠. 이제는 청나라, 일본, 러시아까지 러시아. 정말 이 조선을 둘러싸고 이 세 나라 눈치 싸움을 하게 된 겁니다. 결국 고종은 약 1년여 만에 경운궁으로 환궁을 합니다. 지금의 덕수궁인데요. 이 덕수궁으로 환궁하고
약 8개월이 지난 10월 12일 고종은 조선의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초대 황제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제 한국이라는 네. 이름이 나오게 된 거죠. 그렇게 8년의 시간이 지난 1905년 조선이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게 된 정말 6번째 결정적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1905년 11월 17일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아간 을사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1905년 상황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덕수궁에 있는 황실도서관 중명전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집니다. 쾌걸 준비를 하던 대한제국의 대신들은요, 중명전에 갑자기 들이닥친 누군가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자, 이 중명전을 습격한 이들은 누구였냐면요, 바로 총칼로 무장한 일본 헌병들이었어요. 그리고 일본 헌병들 뒤로 누군가 슬그머니 나타나서 쫙 얼굴을 보이죠. 여기서 이제 이토 히로부미가 등장하는 겁니다. 이토 히로부미가요, 군사를 이끌고 중명전에 쳐들어온 이유가 있었죠. 이토 히로부미는요, 이틀 전인 11월 15일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포기하시오 라고 하면서 을사늑약 체결을 강요했거든요. 안 되죠. 당연하죠. 예. 고종은요, 이토 히로부미와 설전까지 벌이면서 조약 체결할 수 없다라고 반박을 해요. 그러자 고종에게 이토 히로부미가 아주 충격적인 말을 남기죠. 승낙하든 거부하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거부한다면 뒷일은 우리도 책임지지 못합니다. 협박인데. 그렇죠. 협박이지. 그렇죠. 이 오만 불순한 태도에 고종은 입을 떡 벌릴 수밖에 없었죠. 이후에도 고종은요, 계속 시간을 끌면서 조약 체결을 반대합니다. 그러자 이 참다 못한 이토 히로부미가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군까지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는 이 대신들을 협박해서 강제로 조약을 체결합니다. 고종의 허락조차 받지 않은 그야말로 날강도 같은 그런 조약이었던 것이죠.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박탈당한 조선. 심지어 을사늑약 체결 2년 뒤인 1907년에는 일본은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순종을 대한제국의 2대 황제로 즉위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자, 정말 조선은요, 그야말로 그 바람 앞의 촛불처럼 언제 일본에 잡아먹힐지 모르는 정말 위태로운 처지가 되고 만 겁니다. 그렇게 조선을 식민지화할 일본의 계획이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접어든 거죠. 이 을사늑약을 체결하고 약 5년의 시간이 지난 1910년 5년. 경술년, 창덕궁 대조전의 분위기가 착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쉽사리 입을 열지 못한 채 순종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어요. 순종은요, 눈앞에 놓인 엄청난 문서를 보고요, 눈을 질끈 감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한제국을 아예 일본에 귀속시키겠다는 충격적인 내용의 문서가 순종의 눈앞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 정막만이 가득했던 대조전에 누군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일본과 조선의 병합은 불가피합니다. 정막을 깨며 일본과 조선의 병합을 강력하게 주장한 이 남자의 정체, 바로 대표적인 친일파 이완용이었습니다. 숨막히는 분위기 속에서 대신들의 눈치를 살피던 대한제국의 황제 순종, 결국 오랜 침묵을 깨며 어렵게 한마디를 내뱉죠. 모든 신하가 좋다고 하면 짐도 이의가 없다. 결국 이완용의 뜻대로 한일 병합조약 문서의 도장을
찍게 된 겁니다. 나라의 씻을 수 없는 치욕이라고 해서 경술국치라고 부르죠. 그 경술국치일이 언제냐면 1910년 8월 29일이에요. 자, 일본의 나라를 빼앗긴 그날, 그 마지막 날, 승정원 일기에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대한제국의 마지막 기록이에요. 아, 이 기록을 끝으로 대한제국의 공식 기록이 이제 끝나게 되는데 오, 한국이 통치권을 종전부터 친근하고 신임하던 이웃나라 대일본 황제 폐하께 양여하여 밖으로 동양의 평화를 공고히 하고 안으로 팔도 민생을 보존케 하노니 일본 제국의 문명 신정에 복종하여 모두 행복을 받도록 하라. 오, 문명신조에 복종하여 모두 행복을 받도록 하라? 이게 순종이 대신들과 백성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조선왕조 518년의 역사가 이렇게 끝납니다. 근데 우리 그 처음에 그 우리가 그때 그 대일본 황제 폐하 뭐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거 가지고 막 어떻게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뭐 표현하냐 없애라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입에서 이게 나오는 날이 왔었네. 이 신랑이 그리고 이때 일본이 이제 한국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거를 선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선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일 병합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본은 이런 거를 만듭니다. 엽서? 예, 엽서. 일본은 이런 한일 병합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선전 엽서를 배포했습니다. 엽서를 통해서 한일 병합의 정당성을 선전하고 또 미화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한일 병합 조약 체결에도 숨겨진 엑스파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한일 병합은 왜 조선에 뒤늦게 알려졌나? 늦게 알려줬어요? 일본은 한일 병합 조약 체결하고도 일주일 뒤에야 한국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5년 전 아까 봤던 을사늑약 때 굉장히 많은 저항들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일본은 이런 걸 다 겪고 나서 분명히 항일 인사들이 일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뭔가 한 거를 할 것이다. 이거를 미리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비밀리에 움직였던 거죠. 근데 그걸 늦게 알린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막을 수가 있어요? 항거하고 하는 것들을? 그래서 한일 강제 병합 조약을 체결한 바로 다음 날부터 일본 헌병과 경찰들이 쫙 한양 거리를 떠돌아다니면서 감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전국 곳곳에 이 수천 명의 항일 인사들이 영문도 모른 채 쏙쏙 체포됐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를 잡아가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있었는데 일주일 지나 보니까 이제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됐다 라는 조약이 쫙 공표가 된 거죠. 아, 대한제국이 일본의 손에 넘어갔다는 소식을 뒤늦게 알게 된 사람들, 이때 한양 거리의 분위기는 어땠을까? 아무런 소란도 어떤 소요도 없이 무척 고요했다라고 합니다. 뭘 할래야 할 수가 없는 분위기였겠네요. 한 일본인 기자는 이날의 풍경을 이거 되게 기이한 느낌이다. 뭔가 사람 사는 동네 같지가 않다 여긴 지금 라고 표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항의 불씨를 다 없애버린 다음에 한일 병합을 발표한 일본의 의도대로 조선은 조용한 중 일본의 침탈을 겪어야만 했던 거죠. 자, 일본의 중심지 도쿄에서 시작된 윤동주의 유학 생활 순탄했을까요? 유학생활 일단 시작을 뭐 좀 어렵게 해서 온 거니까 그만큼 그냥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제국주의에 휩싸인 리쿄 대학의 분위기를 윤동주는 견디기 힘들어했습니다. 입학하자마자 전쟁 중이라는 이유로 리쿄 대학의 남학생들이 강제로 머리를 밀게 된 겁니다. 게다가
立교대학에서는 매주 1시간씩 특이한 수업까지 받아야 했거든요. 바로 교련 수업이었습니다. 학교 교련장에서 장총으로 사람을 찌르거나 무기를 짊어지고 달리는 훈련을 그것도 일본의 현역 장교에게 받아야만 했던 것이죠. 윤동주는 교련복 입기를 거부하기도 했고요. 자신이 믿던 일본인 교수를 찾아가서 이 교련 거부에 대해서 상담하기도 했답니다. 어수선한 이 도쿄의 분위기, 유학생을 사무치는 외로움, 이를 견뎌내기 위해 윤동주는 자신의 심정을 담아 글을 써 내려가기 시작하죠. 바로 이때 훗날 교과서에 실리게 되는 이 시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立교대학 1학년 첫 학기를 마친 1942년 7월, 윤동주는 여름방학을 맞아 잠시 고향집에 방문을 합니다. 오랜만에 고향에 간 윤동주는요, 동생들한테 이제부터 무언가를 꼭 사 모으라면서 아주 신신당부를 합니다. 바로 우리말로 된 책과 인쇄물. 윤동주 동생들에게 왜 이런 부탁의 말을 남겼을까요? 이제 다 사라질 것 같으니까요. 보존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너무 불안했나 보죠. 그걸 본인이 완전 느낀 거잖아요. 그래서 더 간절하게 동생들한테 부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네. 윤동주는요, 연희전문학교 때부터立교대학에서까지 정말 무지막지한 일본의 제국주의 정책을 지금 온몸으로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죠? 동생들에게 신신당부를 마친 윤동주는요, 고향에서 보름 정도의 그 짧은 여름방학을 즐기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지요. 그런데 윤동주가 도착한 곳은요,立교대학이 있는 도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교토였습니다. 교토요? 도쿄가 아닌 교토. 윤동주가立교대학에 입학한 지 약 5개월 만에 돌연 교토에 있는 도시샤 대학의 영문학과로 지금 편입을 한 거예요. 교토에서 다시 만나게 된 윤동주와 송몽규. 둘은요, 5분 거리에 불과한 하숙집을 또 자유롭게 오가면서 옛날처럼 이야기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얼마 뒤 윤동주는요, 또다시 큰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윤동주가 방학이 되자마자 고향 용정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을 한 거죠. 분위기가 계속 지금 전쟁의 상황에서 악화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런 과정의 연속선상에서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일본이 아시아 태평양 전쟁 속에서 이 전시 체제를 쭉 또 강화하면서 대학생들도 군대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방학 기간만이라도 내가 고향에 가서 좀 일본의 그러한 눈초리라 할까 이런 걸 좀 피해서 좀 지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1943년 7월 윤동주의 도착 예정일이 다가오자 이 초조해진 가족들은요, 윤동주의 여동생 윤혜원을 두만강 건너의 먼 기차역까지 마중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차역에서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오빠 윤동주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후 가족의 부름을 받고 집으로 돌아간 윤혜원은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오빠 윤동주가 일본에서 일제 경찰에게 체포됐다는 겁니다. 왜요? 바로 이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조선인 학생 민족주의 그룹 사건. 사건에 얽힌 조선인 유학생은 모두 7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윤동주가 유학생활하던 일본에서 조선인 학생들끼리 모여 조선의 독립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거죠. 사건의 진실은 이랬습니다. 도쿄에서 외롭게 대학 생활을 이어가던 윤동주가 교토에 와서 가장 반가워하고 또 의지했던 사람이 있었죠. 누구? 송몽규. 네. 그런데요, 사실 이때 송명규는요, 일제 경찰의 감시 대상이었거든요. 송몽규는 평범하지 않는 중등학생 과정을 거친 사람이었어요. 이미 1935년에
중앙육군 군관학교라고 있습니다. 육군 장교를 육성하는 학교에 분교가 낙양에 있었는데 네. 거기에 백범 김구 선생님이 미래의 독립군 장교들을 육성하는 과정을 밟고 있는데 그걸 송몽규가 듣고 직접 간 거예요, 그곳에. 그래서 2기로 입학을 했는데 일본이 이걸 안 거죠. 다시 말하자면 당시 일본 영어로 표현하면 불령선인. 불령선이. 예. 너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니까 감시 대상자였던 거죠. 그리고 이때 송몽규를 감시하던 일제 경찰의 눈에 띈 또 다른 조선인이 있으니 그가 누구다? 윤동주. 바로 송몽규의 사촌이자 오랜 친구인 윤동주였습니다. 일제 경찰이 이 두 사람을 몰래 미행한 기간은요 무려 1년이나 됩니다. 와, 오래 했네. 하지만 감시당한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던 윤동주와 송몽규. 조선인 친구들과 모여 자연스럽게 나오는 얘기나 관심 있게 읽은 책 뭐였겠어요? 독립운동에 대한. 그렇죠. 독립에 관련된 얘기일 거 아닙니까? 그죠? 윤동주와 송몽규의 뒤를 몰래 밟던 일제 경찰은요. 바로 이런 대화를 빌미로 윤동주를 체포했던 겁니다. 예, 사실 윤동주와 송몽규 두 사람의 대화는 뭐 예전 같으면 훈계 또는 뭐 학교 징계 정도 요 정도로 단순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었거든요. 그런데 두 사람을 꼼짝없이 걸려들게 한 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법 때문이었죠. 신치안유지법. 두 사람의 죄명은 일본어가 아닌 조선어로 시를 쓴 죄, 조선 문화의 유지 향상에 힘쓴 죄. 죄명이 참 난감하죠.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유. 그죠? 그 원래 26년에 만들어진 법으로 쭉 이어오다가 42년에 와서 이걸 강화한 중요한 이유가 전쟁 상황 때문이거든요. 침략 전쟁에서 일본이 점차적으로 폐색이 짙어지면 사람들이 반대 행동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항이 심해지거나 태업을 한다든지 그런 과정에서 윤동주하고 송명규도 걸려든 케이스인 거죠. 그럼 이때 조선인들 많이 잡혔겠는데요? 그럼. 그냥 너희 무슨 얘기해? 들어와 이렇게 그렇죠,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렇죠.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결국 윤동주와 송몽규 두 사람은요 똑같이 2년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나란히 후쿠오카 형무소 독방에 투옥이 됐죠. 형무소에 갇힌 윤동주는요 사방이 밀폐된 독방에 투옥된 채 강제 노역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딱 한 번 가족에게 보내는 한 통의 엽서만이 허락되었다고 합니다. 어두컴컴한 독방에서 엽서 한 통에 겨우 자신의 안부를 적어 보냈던 이때 윤동주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 오간에서 그 마음은 차라리 시라도 쓰게 했으면 좋겠는 뭔가 그 육첩방도 남의 나라였는데 그 더 조그만하고 더 차가운 현실 속에서 갇혀 있을 걸 생각하면 뭐 마음이 뭐 찢어질 수밖에 없지. 네. 그런데요. 윤동주가 체포되고 약 2년의 세월이 지난 1945년 2월 어느 날 매달 가족에게 전해지던 윤동주의 엽서마저도 뚝 끊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윤동주의 고향집에는 엽서 대신 뜻밖의 전보 한 통이 도착하죠. 뭐예요? 16일 동주 사망. 시체 가지러 오라. 윤동주가 형무소에서 갑자기 죽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뭐야? 와. 너무나 애통하게도 윤동주는 광복을 불과 반년 앞두고 일본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절명합니다. 일본인 간수가 밝힌 윤동주의 사인은 뇌일혈. 아니 건강하던 20대 청년이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에 뇌혈관이 터져서 절명을 했다? 뇌혈관. 가족들도 일본인 간수의 말을 뭐 그대로 믿지 않았겠죠. 그런데요, 윤동주의 죽음에 가족들의 의문을 제기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윤동주의 시신을 수습하러 간 바로 그날, 윤동주의 당숙이 면회 중 수상한 장면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윤동주의 당숙이 목격한 상황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푸른 죄수복을 입은 50여 명의 조선인들이 복도에 이게 줄지어 서 있더라는 겁니다. 그 줄 끝에는 다름 아닌 시약실이 있었습니다. 시약실. 약? 결정적으로 면회 중에 송몽규가 당숙에게 충격적인 말을 건네요. 나는 안 맞겠다고 하는데 이들이 자꾸 강제로 주사를 맞게 합니다. 그러니까 일제 경찰들이 수감된 죄수들에게 이상한 주사를 맞힌다는 거예요. 근데 주사 속 약물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 누구도 없습니다. 에이. 그리고 주사를 맞은 전후로 꼭 암산 테스트를 시키는 거예요. 감옥에서 암산 시험지를 왜 해줘요? 당시 암산 테스트는 새로운 약물에 대한 임상 실험을 진행할 때 부작용을 알아보는 용도로 사용되곤 했거든요. 주사 실험이 반복되는 동안 계산 능력이 차츰 떨어지게 되는데 만약 문제를 다 풀지 못하거나 틀리면 인지 능력에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한 겁니다. 수상한 주사부터 암산 테스트까지 이 말 곧 어떤 의미일까요? 생체 실험이죠, 생체 실험. 그렇죠. 윤동주가 일제히 생체 실험 대상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교수님, 그러면 진짜로 윤동주는 일제 생체 실험 때문에 죽은 거예요? 후쿠오카 형무소에 그 관련 물증이 현재는 남아 있지 않아요. 남아있지 않겠죠. 예, 그게 소각이 됐든 아니면 의도적으로 없앴든 뭐 어떤 형태들은 남아 있지 않은데 당시에 후쿠오카 형무소가 있는 그 후쿠오카에 큐슈 제국대학이 있었습니다. 근데 큐슈 제국대학은 당시에 수혈용 혈액, 전쟁 중에 부상당한 병사들에게 혈액 보급을 해줘야 되니까 미군을 대상으로 바닷물을 가지고 이거를 실험해보는 테스트를 하고 있었어요. 혹시 그러한 것과 같은 유사한 생체 실험을 후쿠오카 형무소의 조선인 죄수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은 하고 있죠. 근데 추측이라고 하기에는 뭐 주사기 놨다고 했잖아요. 이건 확실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젊은 나이에 그런 뇌 문제가 이렇게 온다는 거, 혈관이 터졌다. 이거는 너무 억울하게. 네, 조금 의심스러운 거예요. 윤동주가 사망하고 1개월 뒤 송몽규도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사망합니다. 아, 똑같이요? 네. 윤동주의 사망 원인은 아직까진 시원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윤동주의 가족들은 우여곡절 끝에 윤동주의 시신은 돌려받았지만 윤동주가 가진 소지품과 글들은 일제 경찰에 압수된 채 돌려받지 못합니다. 아, 시도 다 돌려주질 않은 거예요. 안 돌려줬구나. 네. 그렇게 윤동주의 시도 세상에서 잊혀지는 듯했습니다. 그런데요, 윤동주가 사망하고 3년의 세월이 지난 뒤 고인이 된 윤동주와 유족들의 서름을 달래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948년 1월 30일 윤동주 시집이 발간된 겁니다. 어디서요? 그 시작은요, 1941년 시집 발간에 실패하면서 사라질 뻔했던 윤동주의 육필 원고가 이곳에서 기적적으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광양?
숨겨져 있던 이게 곳.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숨겨져 있었구나. 우와. 와, 우와. 육필 원고? 어떻게 된 거지? 근데 되게 생소한 곳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고향도 아니고. 그러니까 광양에서? 윤동주의 시집이 발견된 장소는 전라남도 광양의 한 가정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라졌던 윤동주의 시집은 대체 어떻게 한반도 땅끝이나 다름없던 광양에서 발견되었을까요? 자, 여러분들 윤동주가 졸업하면서 만든 시집이 총 몇 권이라고 했죠? 3권. 맞습니다. 3권 중 1권은 자신이 가졌고요. 나머지 2권은 평소 존경하던 이항하 교수와 네. 아끼던 후배 정병옥에게 줬다고 했습니다. 윤동주에게 육필 원고를 건네받은 정병옥은요. 3년 뒤인 1944년 아시아 태평양 전쟁의 학도병으로 강제 징집되거든요. 전쟁터로 떠나기 직전 정병옥이 윤동주의 원고를 들고 집에 간 겁니다. 와. 그리고는 어머니에게 윤동주 시집을 보관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거예요. 와. 훗날 정명욱이 이렇게 말해요. 내 일평생 가장 잘한 일이 동주의 글을 지킨 것이다. 자, 그리고요. 윤동주의 시를 보관하고 있었던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자, 진웅 씨. 그 또 한 사람이 누구죠? 제가 맡았던 강처중이라는 인물입니다. 네, 바로 이분이십니다. 아. 연전의 핀스놀 3인방이라 불리던 강처중은요. 윤동주의 시뿐만 아니고요. 윤동주가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면서 남겼던 40권이 넘는 책, 그리고 연희 전문 졸업 앨범 등을 목숨처럼 소중히 간직했다고 합니다. 너무 다행이다. 후배 정병옥이 광양 고향집에 보관했던 시 19편, 그리고 윤동주가 일본 유학 시절 친구 강처중에 보낸 시 12편, 그렇게 총 31편의 시를 엮어서 시집을 만들었던 것이죠. 하늘과 바람과 별과 별과 시. 윤동주가 연희 전문학교 시절 그토록 내고 싶어 했던 시집이 그때 어떻게 됐어요? 발간 못했잖아요. 얼마나 낙담했어요. 맞아요. 비로소 세상에 공개가 된 겁니다. 광복 3일째인 8월 17일. 당시 유일한 조선어 신문이었던 매일신보의 일면 기사. 호해의 정신으로 결합. 우리 광명의 날을 맞자. 당시 신문을 보면요. 이 광복을 맞이한 조선이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얼마나 희망에 부풀어 있었는지 그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보고 있는 이 신문에 이 기쁨에 취해 있던 조선인들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할 만한 충격적인 기사가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경거망동을 삼가라. 경거망동을 삼가라. 그러니까 야, 너도 조심해. 이거잖아요, 지금. 네. 아니, 이 분위기에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좀 분위기 파악 못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런 단어를 쓸 타이밍이 아닌 것 아니죠. 같아요. 네. 이 기사 누가 냈을까요? 그 주체는 바로
일본군이었습니다. 일본군이 조선을 향해 경거망동을 삼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기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시위운동 일체 불허. 민중들은 절대 자중하라. 그리고 인심, 창란, 치안 방해는 단호 조처. 무슨 말일까요? 당시 일본군이 조선인들의 만세 시위를 금지하면서 자제를 명령한 겁니다. 그러면서 만약 지키지 않았을 때는 단호한 조처를 하겠다. 이거 협박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죠? 자, 단호한 조처. 무슨 말일까요? 바로 무력을 사용하겠다는 말입니다. 아니, 되게- 독립된지 해방된지 몰라요, 이분들? 진짜 지금- 사태 파악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지금도 지금 은행 가고 난리 나고 무섭다고 덜덜덜 떨면서 저런 기사를 낸 건데 뭐 이런 기사를 왜 낸 거예요? 네. 조선 총독부와 여운형이 합의한 지 불과 3일째 패전한 일본군이 갑자기 이런 기사를 낸 이유. 당시 조선 주둔 일본군은요, 조선 총독부와 함께 이 식민지배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자, 근데 조선 총독부는 지금 여운형과 합의를 하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군은 미처 조선 총독부의 전략을 몰랐던 겁니다. 다음 날에서야 이 충격적인 사실을 파악한 일본군의 참모들은 격분합니다. 어떻게 이런 중대한 일을 군과 사전 상의도 없이 벌일 수 있단 말인가? 당시 조선 주둔 일본군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이 항복한 건 미국과 소련을 비롯한 연합국이지 조선이 아니다. 우리가 무사하게 귀환하려면 우리가 무장을 유지한 채로 조선인들을 여전히 억압하고 통제한 상태에서 귀환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8월 17일 오전 10시 장총에 대검을 꽂은 일본 군인들이 다시 방송국을 장악합니다. 방송국은 이 시간부터 일본군이 접수한다. 점령한 곳의 주민은 포로나 마찬가지 처벌을 받는 게 통상적이다. 일본군은요, 언론을 통제해서 다시 조선인들의 눈과 귀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조선에 남아있는 일본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조선인들 사이에서 들불처럼 퍼져가는 이 광복의 기쁨과 희망을 꺾고 일본의 영향력이 아직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던 것이죠. 일본군의 언론 통제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일본군은요, 조선인들에 대한 경고 수위를 점점 높여갑니다. 무장한 일본군이 언론사는 물론 경성 곳곳을 점거했고요. 종로 일대에는 무려 일본군의 기관총까지 설치가 됩니다. 와, 싹 장악했네, 진짜. 이제 막 해방의 기쁨을 누리기 시작한 광복 며칠 만에 일본군이 다시 경성을 장악한 겁니다. 뭐야. 또 한편으로는 뭐야 잠깐 우리가 꿈이었던 건가 다시 불안한 마음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아닌가, 광복이 아닌가 싶겠죠. 일본의 반항심이 있어 보이면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헌병. 이 광복 직후 2,600여 명 정도였던 조선 주둔 헌병이 약 한 달 만에 6배가 넘는 16,000여 명까지 늘어납니다. 한 달 만에요?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헷갈려서 저희 해방 직후를 보는 거 맞죠? 그러니까 맞아요. 또 뭐 이런 일인지 좀 생각도 못했는데. 그렇죠. 예. 일본 헌병들이 다시 장악한 한반도는 해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광복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일본 해상에서는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1945년 8월 24일 오후 5시 20분쯤
하는 귀를 찢을 듯한 굉음과 함께 일본 부근 해상에서 배 한 척이 폭발합니다. 배의 중앙이 쩍 갈라지면서 가운데부터 서서히 침몰하기 시작했고요.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그대로 배와 함께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문제의 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길이가 무려 108m나 되는 거대한 일본의 수송선 우키시마호였습니다. 엄청 큰데요? 자, 그런데요. 이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 누군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 배가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 맞아요, 저도. 일본에서 한국으로. 한국으로. 그러면은 해방 사실을 알고 가족들 모아서 한국으로 오던 조선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인가요? 맞습니다. 바로 조선인들. 네. 일본에 끌려갔던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었습니다. 낯선 일본 땅에 끌려와가지고 수년 동안 이 노역에 시달리면서도 조국의 광복과 고향에 돌아갈 날을 기다리던 조선인들은 8월 15일 드디어 꿈에나 그리던 광복을 맞이한 겁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렇죠. 그죠? 맞습니다. 드디어 광복된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몇몇 조선인은요, 얼마나 기뻤는지 정말 이 출발 며칠 전부터 부둣가와 길가에서 노숙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배는요, 조선인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빼곡히 들어찹니다. 드디어 출항하는 날. 그렇게 8월 22일 우키시마호는 조선인들을 가득 채운 채 부산을 향해 출발합니다. 하지만 이틀 뒤 이 우키시마호는 일본 해상에서 폭발하고 만 겁니다.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요, 승선 정원이 4,000명인 이 배에 최소 정원의 2배 이상이 탔다고 합니다. 8,000명, 9,000명, 10,000명. 빨리 가고 싶었던 거죠. 이 조선인들 태운 귀국선 우키시마호는 대체 왜 폭발했던 걸까요? 왜 폭발하지? 저렇게 큰 배는 이 발표 내용 사실일까요? 아닐 것 같아요. 여기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자, 일본의 주장대로 기뢰 때문에 배가 침몰했다면 구멍이 어떻게 뚫려야 할까요? 선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구멍이 뚫려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바퀴 터수. 네, 외부에서 네. 이렇게 된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훗날 인양한 우키시마호 바닥의 구멍은 선체 안쪽에서 바깥 방향으로 뚫려 있었습니다. 안쪽에서 바깥으로? 네. 그럼 이미 이게 실려져 있던 거 아니에요? 안에서 터져가지고 그 쇠가 바깥으로 휜 거잖아요. 맞습니다. 폭발이 배 내부에서 있었다는 걸 짐작해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일본 측의 주장과는 달리 일본 해군이 의도적으로 조선인들이 탄 배를 폭파시켰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아니, 이 침몰한 선체를 인양을 합니다. 9년 만에 9년 만에 하지 않다가 일본은 왜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이 우키시마호를 끌어올렸을까요? 1954년에 54년에 왜 갑자기 그러게요. 9년 만에? 바로 1950년부터 53년 6.25 전쟁 네. 있었잖아요. 전쟁 후 피폐해진 한국에 이 철을 탈기 위해서였습니다. 희생자들의 유골 수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철 회수를 목적으로 인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팔려고 그 전쟁 때 말이 안 나오네요. 그러니까 팔려고 이렇게 꺼낸 거예요. 인명 수습이 아니고. 네. 타국에 강제 동원돼 수년간 노역에 시달리다가 조국으로 돌아갈 기쁨에 부풀어 있던 수천 명의 조선인들은 죽어서도 끝내 광복된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못한 겁니다. 다시 조선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일본군이 헌병을 늘리면서 이 조선인들을 협박하고 있는 상황. 일본군이 언제까지 이런 방법으로 광복된 조선을 억누를 수는 없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일본은요, 점령하고 있던 식민지에 대한 권한을 연합국에게 넘겨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일본을 대신해서 다음으로 조선에 주둔할 연합국, 바로 미국과 소련이었습니다. 1945년 8월 11일 이때 미국은 소련에게 이렇게 제의합니다. 한반도의 절반인 38도선을 경계로 소련과 미국이 분할 점령하자. 자, 미국은 왜 이런 제의를 소련에게 했을까요? 당시 전 세계는 공산 진영인 소련과 자유 진영인 미국을 중심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군이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면서 전쟁을 마무리하고 있는 그 당시 소련군은 이미 한반도에 들어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 벌써. 네. 미국은요, 이 조선 전체, 이 한반도 전체가 공산국가가 될까 노심초사합니다. 이 때문에 미군은 한반도에 38도선을 그어서 이북은 소련군이, 이남은 미군이 점령하자, 이렇게 제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소련은 미국의 이런 제의를 받아들입니다. 더는 남아하지 않고 한반도 북쪽을 점령한 채 멈춰선 것이죠. 그런데 이 미군 부대에는 큰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정보가 부족합니다. 앞으로 점령해야 할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군사 정보가 아닌 좀 더 내밀한 조선의 속사정이었겠죠. 그리고 이때 일본은 또다시 자신들의 그 안위를 위해 미국이 솔깃할 만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 뭐라고 보냈냐면 조선인 중에는 공산주의 혹은 독립운동자가 있는데 이 기회에 치안을 어지럽히려고 계획하는 자가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의 그 위협을 운운하면서 조선은 소련의 편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거 이간질 아닌가? 처음에는 자기도 좀 살려고
독립운동가 영은영 선생님 찾아가서 이렇게 하고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이제 미국이 그건 또 파악해가지고 또 뒤에 가가지고 미국한테 또 그러고. 맞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공산주의 확산을 걱정하는 미국을 부채질하면서 일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선의 이미지를 전달한 겁니다. 야, 일본군으로부터 이런 내용을 전달받은 미군, 그럼 뭐라고 했을까요? 일본군은 미군이 그 책임을 인계받을 때까지 북위 38도 이남에서 조선의 치안을 유지함과 동시에 행정기관을 그대로 두기 바란다. 그러니까 미군이 도착할 때까지 조선을 식민 통치하던 일본의 행정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하던 대로 그냥 쭉 계속 가라는 겁니다. 되게 황당한 얘기네요. 패전국인 일본이 앞으로 조선에 주둔할 미군으로부터 조선인들을 억압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된 순간이죠. 일본과 미국. 자, 이런 묘한 신뢰관계가 형성되던 그때 조선에서는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어떤? 미군이 인천항을 통해 한반도에 입성한 1945년 9월 8일. 인천항에는요, 미군을 환영하기 위해 수많은 조선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경찰이 그 조선인들을 향해서 발포를 한 겁니다. 그런데요, 더 충격적인 건 미군이 이런 일본의 행동을 주둔한 겁니다. 그 이유는 미군 측의 한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본 경찰은 조선인의 대규모 시위를 효과적으로 막았다. 공산주의자들이 막 우와 이러는 걸로 이제 이간질한 거에 당한 거죠. 맞습니다. 죄 없는 조선인 2명은 영문도 모른 채 직사했고요. 14명이나 부상을 당했습니다. 조선인들은 일본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미군이 조선에 오면 패배한 일본이 조선 땅에서 쫓겨나고 진정한 자유가 찾아올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들의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본은 자신들의 안전을 챙기기 위해 미군의 신뢰를 얻고 무고한 조선인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더욱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던 것이죠.